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플라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계화시키는 작업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들을 분절시켜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분석해 나갔을 때 가장 하드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또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제시했던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1953년 이후에 분자 생물학이 등장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DNA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 ATCG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가, 그 단백질을 통해서 인간의 생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나 자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려 2,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구상했던 작업들이고, 자, 이렇게 그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철학자들이 철학사에서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중세 시대에는 이제 뭐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 하나, 고대에는 이제 플라톤이내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이제 근대 들어서는 이제 헤겔이든지 아니면 칼 막스라든지,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이 써놓은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 세계를 구상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그 방식들이 정확한지, 정밀한지, 아니면 타당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들만 덮어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플라톤의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이제 이데아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신실제론 또는 이제 신유물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 같은 경우에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원자나 분자들도 그 안에 의식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물질도 실질적으로는 에너지와 무관하게 어떤 작위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양자역학에 따르면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깨지면서 이게 입자로 갈지 파동으로 가야 될지 관찰에 의해서 그것들이 촉발되는데, 근데 그것들은 이제 원자나 분자 수준의 쿼크 수준의 어떤 물질적 요소들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입자가 될지 파동이 될지 그런 것들을 입자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세계가 구성된다. 뭐 이건 이제 카오스 이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력학 제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그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세계가 혼란으로 이제 치달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고대의 정밀한 어떤 조직체들이 만들어지는, 뭐 별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인간의 신체든지 이런 어떤 생명체들이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물질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들이 인간의 의식과 비슷한 것처럼 자신들이 뭐가 돼야 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합집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보면 다 부황부황한 것처럼 스토리가 어떻게 신화적인 세계관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진화론은 이제 마찬가지고, 진화론인 거 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DNA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DNA가 뭔 의지가 있어? 분자나 화학식에 불과한 건데, 근데 거기에 뭔가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포장하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DNA들이 뭐 적자 생존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환경과 적응하든지 간에 뭔가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탑재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어떤 모든 시도들이 대부분 다 세계를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됐든 어떤 요소가 됐든 그것으로부터 더 큰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시도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시도는 원래 이제 그 자연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흙불물 공기라고 하는 탈레스 이후에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했던 시도들인데, 단순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플라톤은 자 거기에다 플러스 인간의 삶의 세계, 특별히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우주
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어떤 방식들이 자연 철학자들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주의적인 사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는가 이런 어떤 이제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라면, 자, 플라톤은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독자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는데, 그 독자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상상의 질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간의 도덕성,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 또는 어떤 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나 탄소나 이런 원자들이 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뭔 아름다운 거라든지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과 뭐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아니면 이제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스스로 어떤 힘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힘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힘들이 과연 이제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플라톤은 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뭔가 이제 또 다른 요소로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배열하면서 세계를 더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플라톤을 공부해야 될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유들을 플라톤 단 하나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죠. 이데아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데아가 이제 들어가서 한 3가지 정도 설명이 되겠는데,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플라톤의 그 시도들이 과연 이제 타당한지, 여전히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음미해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라면 어떤 방식에서 비판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철학은 이 플라톤 철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플라톤, 또 플라톤의 이론을 형성화시키고 있는 기독교,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이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철저하게 현대 철학은 1950년도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철학은 집중 십자포화를 이 두 가지 철학에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철학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 철학을 분해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론들과 플라톤의 이론들이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고, 또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을 보완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비판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비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다뤄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플라톤의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플라톤은 이제 기원전 427년경에 태어났고, 플라톤이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이 펠로폰네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철학이 왕성하는 그런 어떤 기간들을 살펴보면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동양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기원전 770년부터 220년까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뭐 그냥 소용돌이 치는 전쟁의 시대에서 공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제자백과 학파들이 출현했던 시기이고, 자, 마찬가지로 자, 위대한 플라톤이 출생한 시기도 펠로폰네소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엄청난 이제 정치적 혼란 또는 격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전쟁 상황에서 누가 옳은가 또 누가 잘했는가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뭔가 이제 계속해서 뭐 거짓 뉴스라든지 선전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과연 이제 나의 생각이 어떻게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오고, 그런 어떤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제 인간성도 마찬가지죠. 인간성도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만 자신에 대한 반성, 자의식이 이제 성립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는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군대 갔다 오면서 그 좀 약간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밑바닥을 찍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세계에서 한번 살고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군대보다 더러운 세계는 없어요. 더 이상 군대보다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세계에서 뭔가 이제 주사를 맞는 것처럼 전염병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세계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진취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죠. 가장 나쁜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라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전쟁에서는 뭔가 올바른 거, 정의 이런 것들은 CR이 먹히지가 않아요. 뭐 우리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에 이기게 되면 살아남는 거고 선거에 지게 되면 이제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 거짓이 됐든 선동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모두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플라톤이 이제 철학을 하게 되는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399년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에요. 28살 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고 가장 훌륭한 인생 선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적 모략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됐을 때 과연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도 이제 귀족 출신이고, 그래서 뭐 자기의 부모나 친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정관계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자이든 타이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런 야망들을 좀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 플라톤의 출생 배경에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이제 그 참패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코드로스 또 멜란투스라고 하는 이제 아테네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계보를 따랐고, 어머니는 이제 솔론 후손이었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어디 비길 데가 없는 왕족 또는 이제 귀족 출신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그 혼란의 시기 또는 격동의 시기를 이제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이제 항복이 이루어지면서 스파르타의 그 괴뢰 정권이 아테네에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친스파르타 정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참시빈 참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참주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폭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 이제 타이런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이런이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존의 정권을 탈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타이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의 30인 귀족 집안들 또는 정치적 야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친척이었던 크리티아스하고 카르미데스 이 두 사람이 이 참시빈 정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귀족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참시빈 정치에 참여했던 이제 핵심 멤버들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민중,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민주정 사람들의 이제 치열한 권력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이 귀족정이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 30인 참주정을 시발점으로 해서 귀족들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밉게 보였던 많은 이제 민중 선동가들 또 민주주의 지지자들을 숙청하는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두 친척들 크리티아스와 이제 카르미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제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한 계급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귀족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 생계 때문에 소크라테스 따라다닐 수 없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정치가들 또는 이제 예술가들 또는 시인들이 이제 뭐 무참하게 그 논변에 깨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또 이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죄목들을 갖게 되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플라톤은 이제 이 귀족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적인 투쟁들을 좀 맛보게 되고, 그 투쟁이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로 한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고위직이라고 하는 자리들 거의 15만 개 정도 자리가 되는데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권, 뭐 민주당 정권이냐, 공화당 정권이냐, 어떤 정권의 그 권력을 따느냐에 따라서 자기 직장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거기에 달려드는 거죠. 어떻게든지. 뭐 A당이 됐든 B당이 됐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현대적인 상황이라면, 자,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사화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떤 파라고 할 때 자, 어떤 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 그냥 3대를 멸해버리는 자, 이런 어떤 피비린내라는 싸움들이 있었던 거죠. 자, 고대 BC 5세기 아테네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내가 어떤 정파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지위, 권력 또는 이제 재산까지도 전부 다 달려 있는 이런 시기였었고, 자, 이런 어떤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플라톤이 과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런 조금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매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좀 순수하거나 굉장히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어떤 젊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399년에 사형 언도를 당하고 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피가 끓어오르는 나이였는데 28이니까 얼마나 피가 끓어오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 다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반대 세력으로서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적대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 놓였을 때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에 플라톤은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탈리아 또 이집트 이런 어떤 이제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지중해권을 이제 여행하면서 플라톤이 이제 나중에 사용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쌓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큐레네 학파로부터 이제 이데아 또는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들을 또 갖게 되고, 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특별히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제 신앙 공동체였는데, 자, 이런 피타고라스 학파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환생 또는 윤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 혼의 이주라고 하는 이제 사상들을 접하게 돼요. 자,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작품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세계를 순례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실천 윤리 강령들을 배우게 되죠. 자, 이런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플라톤이 젊었을 때 여행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배웠던 학습 내용들이었고, 자, 이것들이 플라톤의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국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형성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을 때 대학 때 수업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견문을 좀 넓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듣고 보고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해요. 여러분들 이제 30이나 40이 넘어가게 되면 이 선입견이 한번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널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방식들로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좀 있고 많이 좀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주에만 있지 말고 서울이든지 아니면 대도시에 가서 여러분들 좀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환학생이든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아무리 못해도 지금 우리 AUEA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필리핀이나 마닐라나 태국이나 좀 그런 데 가서도 한번 1년씩 2년씩 살아보고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돈이 많아서도 좋지만 돈이 없으면 가서 아르바이트 하세요. 아르바이트 하고 거기서도 뭔가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 똑같아. 그래서 거기서 좀 생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고생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냥 전주에 있는 삶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또 듣게 되는 어떤 정보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180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꼭 그런 기회들을 대학생 때 갖기를 좀 바래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여행이라든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이 완전히 줄어들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돈 벌어야 되고, 아파트 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자금들을 가질 수 없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되면 딱 막히죠. 마누라 눈치 봐야지, 남편 눈치 봐야 되지, 애들 키워야 되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100% 끝이에요. 그냥 결혼은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또 봉사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그 전에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지금 가장 좋은 시대가 지금 여러분 지금 황금 시대가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5년 다녀도 좋고 10년 다녀도 좋아요. 너무 빨리 졸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10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그냥 아테네에 있었으면 역사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플라톤도 계속해서 이 주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을 하고 나중에 이제 스켈레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막 시도해보고 자, 그런 것들이 그냥 최고급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키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3번의 기회가 올 거예요. 반드시 3번의 기회. 이제 반드시 3번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쪼잔하게 그냥 영감처럼 나는 여기가 좋아요 라고 하면 그냥 그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필요가 있죠. 도전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길이 넓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이 좀 그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간만 나면 좀 돌아다니세요. 국내 여행도 좀 해보고 세계 여행도 좀 해보고 지금 이제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지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한테 진짜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빌려가지고 아니면 훔쳐가지고라도 가서 좀 돌아다니세요. 여러분이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형태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고 하는 건 자, 괴테의 파우스트도 보면 그러잖아요. 괴테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젊음이에요. 젊음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이제 성숙해지고 돈이 있고 이뤄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손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게 돼. 여러분이 정말 적당한 이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라톤 이제 배우면서 플라톤 무슨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톤처럼 여러분들 나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제 방학 몇 달 이제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이제 아빠 신용카드 빌려가지고 일단 여름 방학부터 나가세요. 그래서 좀 가까운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가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처음 중국에 천안문 갔을 때, 여러분들 천안문 갔다 온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지, 그게 전체가 다 궁궐이라고 하는 것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충격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하고 그 다음에 바티칸에 갔을 때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명나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명나라 사신들이 그 조선에 있는 사신들이 명나라에 가가지고 아니면 송나라에 가가지고 그 천안문 광장을 처음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쥐알 많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깨지는 그런 또 충격들. 자, 크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제 다른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학생들인데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에 있는 것보다 한 10배, 20배 정도는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그런 충격들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끊임없이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사는 뭔가 좀 자각들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플라톤의 젊은 시절 이후에 28살에서 거의 한 30살 중반까지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여행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될지, 국가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 여행 기간 동안 이제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자기 학원을 세운 거예요. 자기 대학을 세운 거죠. 40살 때 이제 세웠는데 여행을 이제 한 10여 년 하고 나서 아테네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제 학문 교육기관을 이제 세우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때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교육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다 수사수를 갖추는, 다시 말하면 뭐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웅변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필요한 어떤 말 기술들, 이런 어떤 그 테크닉들을 가르쳤다면 플라톤은 그런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 초월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A, B, C 문제를, 그냥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포석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나의 삶,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리킨 거죠. 그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학문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어떤 현상들, 또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의 궁극적인, 더 깊이 있는, 더 기본적인, 더 기저에 놓여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소피아라고 하는 그 인간의 능력, 이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능력인데, 이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 자,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반복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철학의 모든 문제를 보면 지식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자, 이건 2500년 전에도 이야기했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2500년 뒤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소피아의 문제들이요. 지혜의 문제라는 거죠. 영원히 반복될 수 있는 문제. 자, 이런 어떤 반복 가능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자, 이런 어떤 커리큘럼들을 플라톤은 아카데미아에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태가 지금 이제 플라톤의 이 아카데미아를 통해서 중세 시대 거쳐서 지금 현대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대학이 하는 게 무엇인가? 단순하게 이제 뭔가 고급 인력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PSAT 문제 잘 풀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하는 역할은 자, 세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것들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교양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양인이라고.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의 동경대 출신들, 그 사람들 대학 교수들 만나보면 자기들은 일본을 설계한다고 얘기해요. 중국을 설계한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100년 뒤에, 앞으로 200년 뒤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뭔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플라톤이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학원, 꿈꾸고 있는 대학의 기초적인 모델들이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지금 현실, 당장 빵 먹고 밥 먹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또는 국가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는, 자, 이런 어떤 교육기관이 바로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정치, 윤리, 형이상학, 뭐 수학 등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하학에, 다시 말하면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치밀하게 그것들을 논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냈었고, 자, 그런 이유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내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자,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걸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담아서 더 정교한 형태로, 더 시스템된 형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학문적인 도구가 바로 수학, 논리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해안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성들을 이 플라톤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 방법들을 통해서 설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배우게 될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20살에 와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이제 20년 넘게 공부를 했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플라톤을 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엄청난 철학적인 그 성과들을 남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의 이제 아카데미아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작 중요했던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철인왕이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죠. 특별히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2살, 3살 먹은 아이부터 거의 80살 먹은 노인까지 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 이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뭐 이 당 찍어야 된다, 저 당 찍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이제 전문가 논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배를 탈 때, 자, 선장이나 파일럿이 어떤 정규 교육 과정 또는 라이센스를 따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를 제외하고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식견들을 우리가 존중하는데, 자, 왜 정치만은 자, 그런 어떤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정말 그 치밀한 형태의 훈련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가 이 정치를 할 때는 특별히 그리스 사회에서는 다 추첨제였어요. 추첨해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는 것도 폐각 투표도 마찬가지였고, 추첨해가지고 그날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게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적인 식견들을 갖춘 사람들이 국가를 설계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자, 이걸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치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세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윤리적인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플라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또 단지 이제 그런 어떤 이론적인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런 어떤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시칠리아, 옛날에 이제 시켈리아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 이제 시라쿠사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진짜 이제 철인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자기의 친구인 디온의 권유를 따라서 그때 당시 이제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보좌하는 그런 정치 실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자기 아들인 디오니수스 2세를 만나서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1차 때 디오니수스 1세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언을 하는 참모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오니수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폭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혀 뭐 심성이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훈련이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을 고깝게 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실물 정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철학이 들어갈 수 없는 철학적인 방법론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시라쿠스에서 정치 실험하기 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자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호자라고 하는 계급들을 우리가 선발해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수호자 계급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 거의 20년, 30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철인왕을 뽑는 자 이런 과정들을 모델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이상국가 실험을 시켈리아에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법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말년에 가서 이제 이런 책을 쓰죠. 이건 이제 실물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철인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그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정치 공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실물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잘하지만 어떤 때에는 이제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당나라 당태종도 마찬가지죠. 당나라 당태종 때는 어마어마한 형태의 당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를 이루었던 나라인데 당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도 바로 이제 당태종이에요. 왜? 말년에 양귀비를 만나가지고 여자의 치맛복에서 놀아날죠. 그래서 뭐 정사도 없고 뭐 그냥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정치도 잘하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나라 국가를 멸망시키는 이런 어떤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은 더 이상 이것들을 인간에게 맡기는 안 되고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법률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법률을 촘촘하게 짤 것인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말년에 쓰고 있는 법률에서 등장하고 있는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이 거의 20년, 30년 실물 정치를 해보면서 인간을 믿거나 아니면 인간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인간과 더불어서는 정치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떤 방식이든지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347년경에, 마지막으로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저수를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플라톤이 세웠던 이제 아카데미는 AD 529년까지 유지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됐고 단일 학원으로서는 엄청난 이제 시대적인 소명들을 가졌었고 이 아카데미아가 이제 폐교가 된 이유도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 유럽에 있었던 대부분의 엘리트들이 무조건 이제 아카데미아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그 교우 관계들을 갖게 되고 또 플라톤이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이런 어떤 저작들을 섭렵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 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조선 말 또 일제 치하할 때 이제 일본에 유학에 가거나 또 중국 사람들도 뭐 그 미국이든지 아니면 유럽에 가서 이제 유학하면서 신진 문물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처럼 고대 시대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가장 핫한 학문들을 접했던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은 이제 뭐 지금까지 내려오는 작품들을 보면 35편의 대화편들 또는 이제 13편의 서간문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플라톤은 특이하게 대화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국가도 그렇고 뭐 소크라테스 변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대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원래는 플라톤이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록이 만들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화편으로 플라톤은 이제 좀 철학을 소프트하게 좀 연성화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편들을 발간했었는데, 또 이제 플라톤도 뭐 자기 대화편들 읽어보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문학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에서는 비극 경연대회 뭐 이런 그 형식의 작품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자, 거기에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문학적인 성취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유감에게도 플라톤이 썼던 강의록들은 이제 다 소실이 되고 대화편들만 이제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화편들 중에 어떤 것은 이제 위작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진본인 것도 있고, 그것들은 이제 학자들끼리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제 플라톤의 제자는 똑같이 이제 대화편도 있고 강의록도 있는데 강의록만 남고 또 대화편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이게 좀 아이러니가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리스 말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좀 학문적인 이제 관심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들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감수성이라든지 뛰어난 어떤 그 글재주 이런 것들을 좀 익히는데 좀 유익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플라톤의 생애를 살펴봤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플라톤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이 철학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철학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이제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라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피스트들과의 투쟁,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할 때 과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연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들이 상대주의 또 이제 회의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밀레니엄 세대의 좀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1996년 이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이제 시도가 되는데, 7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충효 사상에 빠졌어요. 윤리의 시간에.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국가에 충성하고 뭐 부모에 효도하고, 자, 이런 사상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상대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답변들도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정답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반발이라는 게 확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국민교육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뭐 지도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우리가 뭐 달달달 외우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나 이제 자유화됐죠. 누구나 다 옳고, 누구나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침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고, 만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권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뭐 그냥 속칭 뭐 갑질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죠. 자, 이런 세계가 BC 5세기도 똑같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대 전통, 신화적 전통,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인의 세계관, 영웅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귀족주의 문화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등장했던 것들이 소피스트가 그런 어떤 상대주의,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척도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네가 말하면 그건 네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사조들이 이제 유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파편화된 어떤 지식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목숨 걸고 또는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사조들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자, 인간이나 자연, 또 정치, 윤리, 도덕, 형이상, 이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단일 체계, 종합적인 시스템, 또 그 안에서 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런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플라톤의 그 주요 논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참도 없고 거짓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수능을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적절하다,
아니면 그것들을 뭔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난도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걸 보존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체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바로 플라톤의 이제 문제 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이라면 인간다워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플라톤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 여기 이제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손가락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살펴보세요. 플라톤이 이제 지칭하고 있는 손가락은 위로 향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단순하게 우리가 경험적인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를 우리가 지칭한다라면 사람들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뭐 흑인, 백인, 또 남성, 여성, 또 사회적인 어떤 뭐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삼각형의 내각합이 180도인 것처럼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1+1은 2라고 하는 것처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사유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고, 그 이성적인 세계, 그런 세계는 바로 초월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손가락이 뭐 하늘을 지키면서 뭐 기독교적인 어떤 야훼,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 세계에서 뭔가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죠. 자,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인데 지구상에서 아무리 삼각형을 그려봐도 180도가 안 돼. 180도가 넘어요. 다 270도야. 여러분 이제 지구본에다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나 공준에서 삼각형을 증명할 때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증명해 놓는데, 그런 삼각형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이성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고민하는 것은, 자, 우리가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옳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뭔가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우리 개별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이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뭔가 왜곡되어 있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뭔가 과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서로 의견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악유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정말 확실한 지식,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적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이제 문제,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대화편을 쓰고 있는데, 이런 대화편들이 여러분들 이제 각 생애 주기별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플라톤은 이제 두 가지 방식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은 이제 이 변증술이라고 하는 방식, 이 변증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플라톤의 문답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과는 달리 철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 철학의 근본적인 성찰은 타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자, 그 결정이, 그 진리값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도덕의 문제, 또 도덕의 문제와 관련해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우리 생물학적인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물음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어떤 삶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불안정한, 계속해서 답이 바뀌게 되고 뭔가 결과가 바뀌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어떤 학문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철학과에서 뭐 학회 하다 보면 항상 이루어지는 게 바로 향연이에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날 새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 다른 이제 학문들에서는 막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학술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철학은 이제 달라요. 철학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나의 생각들이 좀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내가 뭔가 성장하는 이런 어떤 느낌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답법이라고 하는 거, 변증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변증술이라고 하는 게 디알렉티케라고 얘기했는데, 디알렉티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디알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어렵게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발견해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증폭시켜서 훨씬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플라톤은 이런 어떤 변증술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으로는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속성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데아라고 하는 걸 뭐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원판이에요, 원판. 그러니까 모든 과학적인 지식들 또는 모든 윤리적인 지식들, 도덕적인 것들, 자, 그것들의 출발점이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출발점이 뭐가 되는가. 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뉴턴에 있어서 사고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중력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은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하게 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자, 그것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확실한 것, 또 가장 변하지 않은 것으로 빛의 속도를 잡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자, 그것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연역해 나가는 이제 과정들인데, 자, 모든 학문들의 출발점들로서 자, 이런 제1원리라고 하는 어떤 원판이 필요해요.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출발점으로서 모두 다 인정해야 되고, 모두 다 거기에 동의해야 될 어떤 원판이 필요한데, 자, 그 원판으로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걸 잡고 있어요. 자, 이데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뭐 아리송하긴 하지만 원래 뜻은 모양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 꼴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꼴이 있고, 이 폼이 있고, 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그 원판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거기 위에서, 자, 이걸 이제 비트겐슈타인 논리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이제 논리적 공간 이야기 보면 여러분들 70점 맞았다고 했을 때 70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점에서 100점 사이의 공간에서 70점이라고 그러면 잘한 건데, 만약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공간이라고 그러면 이건 못한 거죠. 근데 이 공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1점에서 100점, 1점에서 1000점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 공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70점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플라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도덕, 선, 정의, 뭐 자연, 세계 모든 것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원판이 무엇인가? 그 논리적 공간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 이데아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플라톤이 이제 어떻게 학문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애를 통해서 좀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좀 연휴 동안 잘 쉬었다가 다음 주 다시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